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인 시점을 썰어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예현 시사평론가님 자리였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소식들 어떤 내용 평론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하려면 파업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5월은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 먼저 질문 드려야겠어요. 평론가님에게 5월은 어떤 달인가요? 5월은 세수를 한 청년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피천득 시인님의 시에 나옵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이라서 아름다운 달이기도 하고요. 제가 근데 직업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5월 하면 춘투, 노동계가 투쟁을 하는 달이다 보니 저는 항상 5월 하면 이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5월은 사실 우리가 1, 2, 3, 4, 5쯤 되면 올해 무엇을 했나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생법률쇼 전혜연 평론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제대로 한번 날카롭게 이 좋은 계절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요.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세상을 떠난 고 배승하 양의 사고와 관련해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스크이존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 하역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원형 적재물이 굴러 떨어져 10세 어린이 한 명이 10살 어린이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먼저 이 아이템을 다루기 전에 불법 주정차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고요. 특히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스쿨존에서 하는 것은 범죄 수준으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4월 28일 오전에 부산 영도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불법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어망 제조 업체 앞 도로에서 이 어망을 하역 작업,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망실이 지게차에서 떨어져서요. 170m 정도 내리막길을 쭉 굴러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1톤이 넘는 어떤 원형 물체가 경사진 곳을 굴러 내려갔으면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오전 8시 22분 등굣길을 가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이것이 덮쳤고 결국 10세 어린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안전패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톤이 넘는 것이 경사길을 굴러 내려갔다. 얼마나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배우죠. 이 펜스가 아예 다 찌그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어린이가 사망할 정도의 충격이 갔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찰에서 이 해당 공장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이라던가 이런 걸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게차 운행했던 70대 공장 대표를 입건해서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사는 수사대로 물론 되어야겠습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 보면 이렇게 경사길 올라가서 가는 곳이 있죠. 그런데 이 어린이 안전구역에 만약에 어떤 어른들이 차를 불법으로 주차해 놓으면 잘못하면 이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차에서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내리다가 이게 굴러가서 아이들이 붙였을 때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운전자라면 모두들 다 아실 텐데요. 근데 이 사고가 벌어진 바로 그 다음 날에도요. 이 차량 여러 대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불법 주정차 진짜 범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이유죠. 바로 이런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취재진이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더라.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사고가 났는데도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데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불법 주정차가 왜 위험하냐면 어린이 안전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으면 다른 차량들도 지나가다가 이 어린이를 못 봐서 그렇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먼저 짚었듯이 이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뭐 이런 거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실명 공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물론 이런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봅니다. 너무 가혹하거나 뭐 개인적 신상 정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어른들의 이런 잘못된 행태 그리고 주정차라는 것이 몇 천만 원 드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불편하다고 주차장 안 가고 세워놨다가 이런 대형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5월은 어린이들을 위한 달입니다. 어른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새기고 고쳐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이 되질 않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사람들이 대형 교통사고는 끔찍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 주정차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불법 주정차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감시하는 시스템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웃을 일이 아닌데 해외에서 왜 그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든가 특히 이런 문제 위반하면 주민들이 다 신고하고 이렇게 산책 나왔던 할머니들이 소리 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신고하고 민원 넣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마을의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감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에서 우리 시민들도 이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 문제, 네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현장에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소화전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소화전을 막고 주차 또는 정차라는 차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소화전 5m 내에는 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불법 주정차하면은요. 승합 자동차는 9만 원, 승용 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문제는 불법 주정차 하자마자 바로 삐비빅 뭐 경고음이 울리거나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꼭 단속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소방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함으로써 자칫하면 이 소방과 관련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저는 우리가 어떤 공무원을 선발하거나 중요한 입사 시험할 때 영어, 뭐 사회 상식 이런 거 보잖아요. 직무 능력 테스트.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고 불법 주정차하거나 음주운전하면 퇴사하겠다 이런 서약서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될 가능성은 좋지만 그 정도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 2017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게 됐고요. 피해가 커졌습니다. 무려 29명이나 사망을 했는데요. 이후 법이 바뀌어서요.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그대로 들어가거나 부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았는데 소방당국이 이제부터는 적극 시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당연히 적극 시행을 해야 됩니다. 법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거나 법이 있어도 안전지대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차가 긴급 출동을 할 때 불법 주차된 차량을 우리가 소위 긁고 간다 그러죠. 긁고 가거나 파손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그 차주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소방의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난해까지 이렇게 실제 시행된 사례가 전국에 한 건, 전 이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진짜 한 건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뭔가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현장에 있는 소방관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방 당국에서도 어쨌든 유예 기간 지났으니까 올해부터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일선의 소방관들한테 우리를 믿고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와 이런 어떤 본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혹시 뭐 설마 뭐 불이 여기서 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이런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되긴 바랍니다. 작년에 소방관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가 인기였는데요. 올해 시즌2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 장면 중에 화재 진입로에 주되어 있는 차를 소방차가 그냥 밀고 지나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소방차가 화재 진압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골목길을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차를 어떻게 뭐 끌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항의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뭐냐? 연기가 나서 가보니까 이게 화재가 아니라 우리 왜 이제 해충, 바퀴벌레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왜 약을 쓰거나 네. 그런 거 이렇게 뿌옇게 연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차주가 이거 소방 활동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사고 내고 그냥 가겠으니까 뺑소니로 신고해야 되겠다고 펄펄 뛰는 이런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소방관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죠. 그리고 만약에 민사나 이런 부분에 소송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그 비용에 써 하고 동료 소방관한테 본인 돈을 주는 장면도 나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책상을 쾅 치거나 방바닥을 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참 화가 났는데,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덕목이 있는데, 이 불법 주차해놓고선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민의식이 완전히 실종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소방관이 민사적 책임을 갖게 되는지, 이 부분은 변호사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책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굉장히 사안이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건 드라마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골목길이었고, 만약 이 차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였다면은 사실상 연기가 있었고, 소방 활동을 하러 가는 와중에 이 차를 밀어버리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평론가님께서 소개해주신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제 뭐 밀고 들어가는 그런 강제 처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불이 진짜 아니었다는 그런 그렇죠. 사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진입할 때 차에 다 앉아 계셨겠어요. 이게 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좀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소방 활동을 하러 가는 과정이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민사적인 책임 역시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얼마나 사실 법이 있지만 실제 적용이 어려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강제 처분 밀어버렸다고 할 때, 그럼 만약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 골목길로 왔느냐, 오히려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진입 시간이 빨랐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방관이 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 왼쪽으로 붙어서 갔다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다, 이건 너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긁은 것이다, 뭐 내지는 조금만 다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너가 너무 과하게 차를 밀어서 차가 부서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될 경우에 소방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 관련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소방관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도 너는 문제가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내가 어디까지 내가 소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례들을 많이 들어준다면 훨씬 실제 사례에서 적용이 쉬울 거 아니에요.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해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동영상을 봤었는데요. 굉장히 비싼 차량이 이렇게
어떤 불을 꺼야 되는 그 현장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량의 유리창을 그냥 깨버립니다. 네. 누가 봐도 헉소리 나오게 비싼 차량인데 왜냐하면 소방 이른바 호스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통과를 시키려면 이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이게 관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소방관들이 한차의 망설임에서 그냥 깨버립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면 5초, 10초, 1분 망설이는 동안 지금 화재는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법이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전 이게 이제 공무원들 상대로 민사소송 걸었을 때 이분들이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을 꼭 이길 거라고 해서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내는 게 아니라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화풀이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한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되고 말씀해 주셨듯이 제도적으로 또 본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꼼꼼한 뭐 시행령을 만든다든가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이 사례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특수학교에서 비장애인 교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해서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 전해지더라고요. 이 아이템을 보니까 제가 다 부끄럽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침마다 흰색의 수입차, 외제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주차한 사람 바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애인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모든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됐다. 이것도 아니고 다른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도 여기 해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교장 선생님이 정문 앞에 차만 대놓고 가면 학교 직원들이 대형 통학버스와 부딪힐까 봐 또 이거 하느라고 차를 주차로 옮겨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교장 선생님 그냥 정문에 세워놓고 내리면서 저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다 해놔 이랬으니까 직원들이 거기다 해놨겠죠. 근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왜 만들어졌느냐?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뭐 휠체어를 타고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야가 조금 잘 안 보여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이렇다는 거 굉장히 나쁘끄러운 일인데요. 이거는 뭐 법적인 처분이 얼마나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 장애인 주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게 지난해 34만 건. 저는 이 선진국을 말해주는 수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통계를 잡기 굉장히 어렵지만 장애인과 노인과 어린이와 나아가서는 동물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 있으면 그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34만 건이라는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과태료 310억 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할 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도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로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과태료 무섭거나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좀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시설을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장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현실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부끄러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예, 제주자치도에서 3년 동안 통계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연간 1만 건이 넘는다라고 네. 하고요. 총 건수는 3만 653건이었습니다. 27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나마 다 내지도 않았습니다. 32%가량만 이걸 냈다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 예전에 우리가 한번 짚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보통 제주에 오면 단체 관광 올 때 버스로 움직이는데 이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린 적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렌터카가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렌터카니까 관광객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 내에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즘 상관한 공용 시절 이제 주차장 가보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차량임에도 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저 이거 너무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주유구 일반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주유구에다가 전선을 꽂아놓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황당하고 우리가 웃지만 참 슬픈 이야기죠. 아유, 이렇게까지 불법 주차해야 되나 싶은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랐다고 해요. 카니발 전기차 위장술. 한 카니발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서 있더라. 주유구에 전선을 꽂고 있었다. 이 사진만 보면 아, 지금 충전 중이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니발은 전기차 가정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죠. 즉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쓴다라는 건데 참 씁쓸하네요. 이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이런 전기차를 포함한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요, 인천 송도에서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일반 자동차 8대를 있어서 신고했다 주민이. 아마 제가 보기엔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진을 찍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기차를 빨리 충전해서 움직여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일까 싶고요. 그렇죠. 아니 저는 왜 이렇게 기상천외한 나쁜 일들이 쪽으로 어른들 말씀을 왜 나쁜 쪽에 머리를 쓰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운전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시민으로서의 최소한 의식을 제가 얘기하는데 이 많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거 일일이 단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어른들이 책임을 갖고 고쳐나가야 될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어떤 경찰은 자신의 불법 주차 납부 통지서를 허위로 발부해서 또 재판을 넘겨줬다면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 검경, 우리나라의 공권력으로서 시민의 지팡이 준법 정신을 누구보다 보여줘야 될 경찰관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A씨가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12만 원짜리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 돈을 좀 아껴보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일반 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4만 원짜리 법칙급 납부 고지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하다가 적발이 돼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법원의 말이 가슴에 쏙 들어오네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돈 8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관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참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행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예, 근데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할 때 요즘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한 판결을 내리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됐는데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하라는 좀 추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공무원들은 더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전 그냥 어른들로서 최소한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어린이 그 전용 그러니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12만 원짜리를 4만 원짜리로 속일 시간에 그냥 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8만 원 벌어서 떳떳하게 납부했으면 이렇게 재판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평론가님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불법 주정차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차 전쟁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공영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교통체계 개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보면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전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도 보면 왜 우리가 이제 쌩쌩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통기구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주차 문제와는 조금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통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아이를 두고 유모차를 태워야 되는 엄마들, 맞아요. 또 좀 거동이 쉽지 않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 교통의 우선 정책을 놓고 다른 시민들의 경우에는 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이 덜한 대중교통 체계라든가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면 단속 못지않게 예방적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으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이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민들의 발이고 누구나 그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말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우리나라 대중교통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만 올릴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주차 공간 확보도 좀 필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요거 한 말씀 꼭 드려야겠는데 지자체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명소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관광지 개발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어떻게 할지 마련해놓지 않아서 가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거나 맞아요. 또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오든 이른바 단체 버스를 타고 오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난리가 난 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들이 숨은 명소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방법을 찾자라는 건 매우 좋은데 안전의 측면에서 주차와 또 교통 문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불법 주정차 근절 문제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하려면 준비해봤습니다. 수영장 통합버스에 탄 7살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저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운전자는 너무 무겁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린이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절대로 말도 안 되죠.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A씨라는 사람 50대 남성이고요. 2021년 5월 한 지역의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에 탔던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졌고요.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 중요합니다.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됐습니다.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 A씨가 나는 그냥 애랑 장난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요. 또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이제 기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추행은 전자발찌 감시 장치를 부착하는 거 엄격히 좀 적용해야 되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에 비해서 아동이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 익숙해져 버린 범죄자들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만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인권을 중시하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형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점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지도를 담당하며 아이를 성추행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역시 이런 사람은 무겁게 해야 된다. 징역 3년. 아마 실형을 선고해달라 이런 의미겠죠. 이 A씨라는 70대 남성은요. 지난해 3월 지역의 한 초등학교 센터 지킴입니다. 저는 이제 어이가 없었어요. 센터 지킴이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던 중에 초등학생에게 다가가서 옷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제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징역 10년 선고해달라. 물론 이제 검찰의 입장에선 법률 전문가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했겠습니다만 저는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A씨 측에서는 CCTV에 대치적인 행위는 나왔지만 손을 5단으로 넣은 거는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피해자의 아버지와 고모 등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종 결과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린이들 10세, 7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고 법원에서 이제 엄벌하는 추세거든요. 다만 일부 재판부가 이 기소된 인물이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술에 취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가끔 너무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는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옷을 여며주려다가 우연히 신체 접촉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어린이들도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된 문화가 뭐냐면 아니 왜 자기 집 자식도 아닌 남의 집 애한테 가서 맞아요. 귀엽다고 이렇게 볼 꼬집는 거. 이거 외국 같으면 진짜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본인의 신체가 본인의 결정권하에 있다는 것을 해외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교육을 시키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교육을 많이 바꿨죠. 심지어 아빠가 왜 딸한테 다 컸는데 막 끌어안고 뽀뽀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네, 지금 그럼요.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물어봐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예를 들면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건 딸이건 부모가 아빠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뽀뽀하고 싶은데 해도 돼라는 동의를 구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동의 신체 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분은 아이의 신체 결정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이고 만약에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전혀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옷을 여며줬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검찰이 옷을 여며주던 중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라고 봤으면 과연 이렇게 기소가 됐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봤는데 기사에는 반영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남성의 이 해명이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떤 주장을 하든지는 피고인의 자유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평론가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소까지 됐는 데에는 이 CCTV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었겠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에도 이 피해자의 진술을 이렇게 없애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명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사실 피해자를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평론가님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입양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의 20대 아들 역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아니, 도대체 왜 항소를 뻔뻔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사례냐면 A씨, B씨, A씨는 말하자면 이 피해자의 양부조, B씨는 양오빠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입양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 관계인데 제가 다만 조심스러운데 입양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아버지는 당시 15세였던 딸의 신체를 만진 겁니다. 이제 방에 들어간 혐의고요. 아들 B씨는 더 어릴 때 동생이 11세였대 때 이렇게 추행을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에게 징역 4년, 아들에게는 징역 10년. 제가 보기엔 이제 아들의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입양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이거 반인륜적 범죄 맞죠? 그럼요. 그리고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서도 요청을 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다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법원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만약에 신이 계신다면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친족 간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아내와 헤어지고 딸의 친구, 친딸과 딸의 친구까지도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참 우리가 말하기에 불편한 주제인데 현실에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친족 간의 이제 성범죄 문제입니다. 특히 딸이나 말하자면 이제 보호자의 지위 하에 있는 아이가 어릴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A씨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이었던 작은 딸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있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2010년에는 미성년인 큰딸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작은 딸의 친구가 집에 혼자 남을 때 또 성추행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A씨는 도대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거 방송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데 2010년에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 친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불편한 주제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야 간다는 것이 이런 사례가 이거 한꺼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런 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일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문제는 한참 지나서 그게 성범죄였다라고 인식을 하거나 성범죄인 걸 인지하지만 내 아빠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지상으로도 혼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빠가 예를 들어서 구속되거나 이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죄질이 너무 불량해요. 무슨 이유로 이제 이게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뭐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가족 간의 이런 성폭행 피해자들은 다른 가족한테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족 간의 성폭행 어떻게 좀 근절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국가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체계는 뭐 100년, 1000년 흘려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 끈끈한 가족주의가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너만 참으면 돼. 그럼 우리 가족 행복해라는 잘못된 교육이 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왜 신고했을까라는 이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청소년기나 어린이들 또는 또 어른들에게 이 성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 하자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교육도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이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들을 수년에 걸쳐서 성추행을 한 학원장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아이를 믿고 학원에 보낸 학부모들의 충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됐습니다. 7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제가 이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성문화에 대한 교육이 정말 많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이 학원 원장이었어요. 학원 원장인데 한 2년 정도 본인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14살 여중생 3명을 추행하거나 유사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 2심에서 더 이렇게 무겁게 된 것은 정말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부분인다고 하는데요. 이 A씨가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들을수록 참 끔찍한데 관련 이야기들을 좀 듣다 보니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는 건지 정말 갖가지 장소에서 이런 성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엔 교회예요. 미성년자 자매를 상대로 교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목사 A씨가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30차례에 걸쳐서 B씨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겁니다. 교회 목양실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소에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것도 문제지만 이 B씨 자매가 피해를 당했을 때 미성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루밍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쭉 다른 사건들의 공통점이 학원장, 그렇죠? 그리고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지도해야 될 어른, 그리고 목사,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미성년자들이라던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력으로 예를 들면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이런 성범죄까지 간다라기보다는 본인을 믿게 하고 본인의 행위가 마치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행동인 것처럼 하는 것을 길들이기, 그루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그루밍을 혐의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속 송치된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피해를 입은 여성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더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근데 이런 약자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무겁게 여러 가지 뭐 특례법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예, 뭐 강력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피해자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못하는 현실적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체계에 대한 부분, 또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범죄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들을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소식 좀 듣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파업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5월은입니다. 5월도 벌써 나흘이 지나가고 있어요. 평론가님,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평론가님에게 5월이 어떤지 여쭤봤었는데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노동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는 달이죠. 그렇습니다.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이날 하루 더 쉴 수 있는 분들 좋아하기도 하고 또 노동계에서는 5월 1일을 굉장히 상징적인 날로 여기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또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 간호법 관련해서 사실 이 파업 소식 들려오고 있어요. 의료계가 좀 또 딱 분열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단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야당 주조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인데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은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연가를 내거나 진료를 일찍 마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간호협회에서는 또 반대 입장이에요. 일단 의사들의 주장은 뭐냐?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환자를 돌보거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고 간호협회 입장을 들어보면 이거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반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너무 둘로 탁 나뉘어서 찬성하는 측, 그 찬성하지 않는 측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파업을 예고한 단체가 또 있습니다. 배달 기사님들이신데요. 이 배달 기사인 라이더들이 기본 배달료 인상 요구를 관련해서 어린이날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배달의 민족의 배달 기사분들을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민 라이더분들이 5월 5일 하루간 배달을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5월 5일은 우리가 이제 빨간 날, 공휴일이죠. 아마 집집마다 또 내일은 비가 오니까 못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 뭐 오늘 맛있는 거 먹자 해서 시킬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날 배달을 안 하겠다, 파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 노조가 교섭을 했지만 이게 최종 결렬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난해 배민이 4,200억 원의 영입을 거뒀는데 라이더 기본 배달료는 9년째 올리지 않고 있다 하면서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수도권보다 낮은 지방에 기본 배달료가 차별받고 있다, 중단해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좀 이 회사와 어떤 타협안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달료에 관한 파장은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아요.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가 용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개장을 했다고요, 변호사님? 예, 오늘 개장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린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입장을 또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용산공원을 개방을 하면서 특히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어린이 공원으로, 어린이 정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개방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설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방문하실 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봐셔야겠고요. 내국인은 방문 5일 전, 외국인은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니까 가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 좀 홈페이지나 뉴스를 검색하셔서 준비를 해가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또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를 개방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정부가 청와대를 K관광 랜드마크로 삼겠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랜드마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상징적인 것,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문체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청와대 하나를 랜드마크로 두고 그 주변에 10개 테마별 관광 코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산한길 어목일 씨가 얘기를 해보면 서울이 도심에서는 양복 입고 있다가 바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산행할 수 있는 굉장히 세계 유일의 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 K 랜드마크의 계획을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청와대 중심으로 도심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와대를 통해서 북한산에 오르는 코스 이런 것도 지금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보이고요. 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나 젊은 세대의 세대별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2, 3일에 한 번꼴로 관광이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청와대에서 내부 관람이 관련 시설, 영빈관, 청와대 본관, 춘추관인데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입이 제한됐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더라. 근데 이 안 알려주는 거는 아마 이제 경호, 보안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공지를 하거나 설명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준다는 취지로 개방을 했으니까 너무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K 랜드마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이용할 때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 20분? 광화문역에서 청와대까지 한 도보 30분, 경복궁역에서는 도보를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걸어가면 되지인데 아유, 나 더 나이를 기증해 청와대 한번 가고 싶다는 노인들이라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반드시 이용하지만 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좀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 등 공휴일 많습니다. 기쁜데 이제 황금 연휴를 많이 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평론가는 정말 많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도 많은데 특히나 올해는 이제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 일, 월, 뭐 금, 토, 일 이런 식의 연휴가 있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두기라든가 해외여행 제한 맞아요. 때문에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행에 대한 욕구가 눌려 있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관광업계에서 조사를 해보면 해외여행을 굉장히 선호한다. 특히 이제 일본이 가깝다 보니까 아마 일본을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이 어쨌든 3일 연휴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닐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해외여행 수요 폭발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눌려있던 그런 수요가 완전히 폭발해서 그런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국내 여행지도 좀 많이 둘러봐 주시고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날씨로 마음까지 들뜨게 되는 그런 5월이에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는 없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마음의 여유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로 함께해 주신 전혜영 평론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lawtv.kr 메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gain.